라디오 명작 극장 갑을 고시원 체류기 박민규 작 박정석 연출 첫 번째. 안녕하세요.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진행을 맡은 허입니다. 지난 라디오 명작극장에서 방송한 피고지고 피고지고는 잘 들으셨는지요? 찾을 수 없는 보물을 찾으려 애쓰는 이 왕호, 천추, 국전의 모습을 보면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떠오릅니다. 피고지고 피고지고를 읽으신 분이라면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의 책을 통해서 다른 책을 접하게 되는 재미도 독서의 묘미 중 하나니까요. 이번에 라디오 명작극장이 준비한 11번째 작품은 박민규 작가의 갑을 고시원 체류기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박민규 작가는 1968년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3년에 지구 영웅 전설로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고 또 같은 해에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작품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립니다. 오늘날 자본화된 세계에 대한 이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그것을 흥미로운 서사로 풀어내서 이후에 이호석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이상 문학상 등을 받으면서 문학성을 인정받았고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작가이기도 합니다. 소설집으로는 카스테라, 더블이 있고요. 장편 소설에는 방금 말씀드린 작품 외에 핑퐁, 죽은 왕녀를 위한 파번느가 있습니다. 자, 그럼 라디오 명작극장 11번째 작품으로 선정된 2000년대 대표작 갑을 고시원 체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갑을 고시원 체류기는 박민규 작가가 2005년에 펴낸 첫 소설집 카스테라에 실려있는 단편입니다. 2015년 7월 손석희 앵커는 뉴스에서 이 소설을 소개하면서 세상의 문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이 시대 청춘들의 자화상을 표현한 것 같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주인공 내가 갑을 고시원이라는 이름의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1990년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나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는 월 9만 원, 식사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갑을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이라고 불러야 할 사이즈의 공간을 보고 나는 과연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지할 데가 없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고시원에서 살면서 점점 나는 조용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2년 6개월의 고독한 시간을 보낸 뒤에 마침내 나는 고시원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보다 분명 삶의 조건이 나아졌는데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 밀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요.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라디오 명작극장을 들으시고 직접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갑을 고시원 체류기를 감상해 보실까요? 라디오 명작극장 막을 올립니다.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여타의 세상 일들이 그러하듯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설령 사라졌다 한들 또 그것이 누구의 탓도 아니니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래저래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고시원도 있는 거겠지. 살다 보면 말이다. 이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고시원이 밀실이 생각난 것은 몸에서 사람의 귀가 자라는 쥐의 뉴스 보도를 보고 있을 때였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몸에서 사람의 귀가 자라는 쥐를 보고 있는데 그냥 그 고시원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다. 마치 쥐의 몸에서 자라난 사람의 귀처럼 엉뚱하게 쑥쑥. 그 귀 속의 달팽이 관 속의 달팽이처럼 나는 잠시 고요한 감회에 젖어들었다. 그랬다. 나는 분명 쥐의 몸에서 자라난 사람 귀 속의 달팽이 관 속의 달팽이처럼 그 고시원의 복도 끝방에 살았던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면 부디 달팽이 관 속에 달팽이가 없어 라는 식의 힐라는 삼가해 주길 바란다. 장난컨대 세상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잘 둘러보면 그런 고시원의 복도 끝방에 인간이 사는 것처럼 그런 귀 속에 달팽이관 속에 달팽이가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를 바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귀 속에 달팽이관 같은 고시원의 복도 끝방에 살았던 인간의 이야기다. 이미 10년도 전의 일이지만 그 고시원의 유전자는 분명 나의 몸속에 이식되어 있다. 어쩌면 내 등 뒤에는 이미 커다란 고시원의 귀가 자라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건 역시 누구의 탓도 아니란 생각이다. 귀가 자라는 사이에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쥐가 있고 죽은 달팽이가 있듯이. 즉 살다 보면 말이다. 1991년의 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봄을 맞이하기도 하겠지만 정말이지 그런 봄은 처음이었다. 우선 봄이 오기 전 겨울에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 집안 곳곳에 차압딱지가 붙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막대한 규모의 사기성 부도에다 지독한 사기를 친 주인공은 아버지의 친동생이었다. 물론 삼촌이란 얘기지만 그런 인간을 삼촌이라 부를 수는 없는 거겠지. 집은 사라지고 가족들은 흩어졌다. 부모님은 시골을, 형은 막노동판을, 나는 나대로 친구의 집을 전전하게 되었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봄이 왔다. 봄이 되자 나의 기숙도 한계에 이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친구의 가족들과 아침을 먹으려는데 유독 나만 계란 프라이가 빠져 있었다. 여긴 계란이 없네? 친구가 묻자 친구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글쎄, 계란이 떨어졌지 뭐니. 별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일어서는데 냉장고 위에 얹혀있는 두 판의 계란이 눈에 들어왔다. 등 뒤에서 친구의 여동생이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여느 때보다도 크게 들렸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곧 짐을 싸게 놓으라고 친구에게 얘기했다. 왜? 영문을 몰라 하는 친구에게 갈 곳이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실은 눈과 입을 봉한 채 그 집의 기둥이나 문짝이라도 대고 싶은 심정이었다. 1층과 2층, 도합 3개의 에어컨과 청동 보일러가 설치된 집이었다. 나는 우선 형을 찾아갔다. 미안해. 이게 전부야. 컨테이너 숙소 앞에서 자초지종을 들은 형은 말없이 30만 원을 챙겨주었다. 숙소의 주변에는 개나리가 한창이었다. 잘 다니던 회사를 형이 그만둔 이유는 차압 때문이었다. 월급에도 차압이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서 일찌감치 사표를 쓴 것이다. 형의 퇴직금은 부모님의 생활비와 나의 등록금으로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다. 그 돈으로 이제 막 2학년이 된 나는 여러모로 부끄러운 삼류대학의 대학생이었다. 현실적으로 군대가 유일한 도피처였지만
시력 때문에 보충력 판정을 받은 나로서는 그나마도 비빌 언덕이 아니었다. 여러 부의 생활정보지를 들고 올라간 도서관 앞에는 2마리의 배추 흰나비가 날고 있었다. 도서관의 양지 바른 테이블 위에서 나는 한 마리의 달팽이처럼 느리고 끈적하게 생활정보지의 곳곳을 기어다녔다. 칸막이가 없는 6인용의 넓은 테이블에는 나 외에도 2명의 여학생이 마주 앉아 셰익스피어와 사진 예술의 이해를 읽고 있었다. 좀 초라하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기분이었지만 좀 초라하고 불편하고 부끄러우면 어때? 어차피 나는 기둥이나 문짝을 동경한 최초의 인간인데. 갓 뽑아낸 밀크커피처럼 봄볕은 따뜻했다. 월 9만 원. 식사 제공.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3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고시원이, 이름도 처음 들어본 고시원이란 곳이 유일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고시원의 섹터의 가장 위에 고시원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블 고시원이 있었다. 그것은 단 한 푼의 보증금도 없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이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친구의 집을 나왔다.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너무나 간편한 짐이었으므로 그것은 이사라기보다는 이동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이동마저도 친구가 차로 도와주었으므로 마치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는 기분으로 나는 이사에 임했다. 힘들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렴. 인사를 올리는 나에게 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학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여러 개의 골목길을 꺾어 들어간 한적하고 초라한 외곽지대에 가불고시원은 자리하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3층이었지만 건물 뒤편에 작은 야산이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공기가 상쾌한 곳이었다. 야산 쪽을 향한 진입로의 입구에는 몇 그루의 벚꽃나무가 흔들리며 서 있었다. 고시원? 여긴 고시 공부하는 데잖아. 차에서 내린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역시 걱정이 들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내심 고시생이라 우기면 되겠지 정도의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미 그 무렵부터 세상의 고시원들이 여인숙의 대용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걱정도 팔자였던 것이다. 변화의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무튼 1991년은 일용직 노무자들이나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갓 고시원을 숙소로 쓰기 시작한 무렵이자 그런 고시원에서 아직도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남아있던 마지막 시기였다. 그러니까 그곳을 찾는 사람에게도 또 고시원으로서도 조금은 쑥스럽고 애매한 시기였던 셈이다. 어쨌거나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우리는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다.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20대에는 누구나 이름과 외모로 세상을 판단하며 우리는 마침 20살이었고 어쨌거나 그곳은 가불고시원이란 간판을 걸고 있었으니까. 이윽고 고시원의 현관 앞에 이른 우리는 한 차례의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빽빽한 13켤레의 운동화와 4켤레의 구두, 5켤레의 하이힐과 3켤레의 슬리퍼, 그리고 도무지 주인을 짐작할 수 없는 한 켤레의 백구두가 있었다. 출연 정국향, 이준영, 고은목,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